사실과 자유를 사랑하시는 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현대사로서의 5.18 제3부 5.18 통사 그중에서 2편 5월 20일부터 21일 피해 석가 탄신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속에는 상당히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위대와 계엄군, 진압군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투석과 최루탄으로 대결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차량 돌진과 진압봉으로 또 맞섭니다. 힘의 균형이 존재할 수가 없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달아가죠. 그러는 가운데 두 진영에서 죽음이 발생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양 진영 간의 대립은 더 격화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면요. 정보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군의 명령체계와 작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과잉 대응한 측면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사를 돌아다 보는 시점에서 양 진영을 이해할 때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흥분한 군중들은 군중 심리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적을 대면하고 적과 싸워야 하는 그런 특수한 직업으로서의 군인들이 그 현장에 노출됐을 때는 전장 심리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 대 전장 심리가 서로 충돌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아시아 자동차가 피탈되는 과정, 인근의 무기고가 피탈되는 원인,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집단 발포의 배경과 무장 시위대의 출현도 짐작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5월 21일 피해 석가 탄신일 이 자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당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찬 그런 육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이 작전을 한 번도 지금까지 재검토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상당한 실망감과 또 아쉬움, 충격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차분히 앉아서 이 작전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작전은 정당했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군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스스로 자각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5월 18일 00시에 계엄군이 투입되죠. 제가 이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약간 수정을 해서 지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18일 자정에 7공수 여단 2개 대대가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에 배치됩니다. 1980년 5월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 서울과 광주 이 두 군데로 압축이 되는데, 특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않은 평소의 계엄 상태처럼 각 대학의 공수부대 1개 대대씩만 배치를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시위 현장, 5월 18일 당시의 그 시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단순히 1개 대대씩 한 대학에 집어넣고 나서 무조건 힘으로 진압한다고 해서 부마 사태처럼 진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은 투석하는 장면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그 투석으로 인해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계엄군입니다. 그 돌에 맞은 계엄군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가 솟구치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단부에 나오는 것처럼 잔혹한 진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잘라놓고만 보면 어느 한쪽이 악마가 되어버리지만 전후를 놓고 보면 좀 이해할 만하죠, 그죠? 이것은 5월 18일 날 14시 금남로에서 벌어지는 차량 방화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5월 18일의 진압은
끝나고 5월 18일 밤은 그야말로 평소처럼 야간 통행 금지가 생기고 뭐 그런 상황이 돼요. 이제 그 5월 18일 날 249명을 검거해서 당시에는 단 한 명도 훈방하지 않고 모두 다 일단 수감합니다. 저 때는 이제 그 경찰 유치장에다가 이제 수감을 하거나 상무대 영창에도 수감을 하고 이렇게 막 나눠서 여기저기다가 수감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쉽게 가라앉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그죠? 10,000명에서 249명을 검거하면 저게 9,751명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5월 19일 04시입니다. 5월 19일 그 이튿날도 사실은 5월 18일과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한 이제 데모가 시작이 되죠. 공수부대 복장을 한 33대대와 35대대가 진압을 했지만 사실상 진압에 실패를 했는데 똑같은 색깔의 부대, 똑같은 성격의 부대가 증파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축차 투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11공수가 투입되고 난 뒤에 5월 19일 3시경에 계엄군의 시위 진압 사진입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제목만 없으면 이게 18일 사진인지 19일 사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풍경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죠. 차량 돌진을 시도하다 안 돼서 그냥 방화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당시 이제 도로에서 미화 차원에서 설치했던 화분, 화단 이런 것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대치, 뭐 그런 과정들이,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고, 이 사이에 공기는 항상 이제 최루탄 가스로 뒤덮여서 늘 매캐하죠. 저 헬기는 경찰 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화면 상단의 헬기가 그 육군의 UH-1H 헬기죠. 선무 방송을 위해서 이제 헬기가 뜨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이제 끊임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남로에서 차량에 방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분중 심리에 휩싸이고 분노에 휩싸이고 하면 무엇이든지 이제 불을 태워서 공격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뭐 행위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저 전남 경찰의 상황일지입니다. 이 상황일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승용차 탈취 방화하고 시위하는 군중에 1,000명이 가세해서 3,000명으로 증가해버렸다. 그래서 시위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월 19일도 오후 3시까지는 전투경찰과 시위대와의 격돌이었습니다. 저 때도 상당한 충돌이 있었고 경찰도 그런 식으로 진압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깨지니까 그 다음에 이쪽 하단에 보면 시위 군정이 3, 4천으로 증가, 7공수 여단 정보 참모에게 병력 지원 요청, 군 투입 요청하는 거예요. 경찰로선 도저히 안 된다. 이 기동중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군이 들어와서 막아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진압 자체가 뭐 특별히 계엄군이 과잉 진압을 해서 분노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사진 2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시위대가 차량을 탈취해서 방화하고 돌진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진이죠. 또 하나가 이제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시위 군중 간의 대치가 있다가 최초 발포 사건이 벌어집니다. 5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에 지도에 보시면 MBC와 그 광주경찰서가 있는 그 사이길, 거기에 이제 계림일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APC 장갑차가 인도에 바퀴가 걸려가지고 오도가 더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때 조대 부고 3학년 학생이 집단에 불을 붙여서 장갑차 위에다 던집니다. 김영찬이죠. 이때 장갑차를 지휘했던 사람은 차정환 대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해치를 열고 M16에 실탄을 장전한 채 처음에는 공중에다가 연발로 발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위협 사격을 한다고 지상에다가 연발로 발사를 했는데 그 실탄들이 튀어서 저 김영찬 군의 복부에 여러 발을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초 발포 사건이 벌어졌고, 김영찬 군은 운 좋게도 그 옆에 그날 마침 이제 공중보건의 임명장을 받으러 가던
분이 급히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본인이 직접 수술을 하죠. 의사가 없었으니까.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당시 광주일보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안겨 있는 친구가 그 김영찬 군이죠. 그죠? 이런 상황들이 계엄 상황이어서 보도 통제가 되어서 단 한 컷도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만약에 보장되어 있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 때 그로 인한 여러 여론들이 일어나서 서로 자중하게 하거나 또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저런 사건들이 외부로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사는 또는 뭐 대구에 사는 부산에 사는 강원도에 사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도대체 무슨 난리가 벌어졌는데 몇백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분은 다행히 이제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최초의 발포 사건이 있었을 때의 그 장갑차는 바로 이런 장갑차입니다. 이런 장갑차가 그 당시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만 17시 30분이죠. 바로 저 장갑차에서 총기가 발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월 19일까지 사실은 사망자는 김경철과 김안부 이 두 분이죠. 두 분 다 총상이 아닌 타박사로 무수히 이제 구타를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로 이제 밝혀졌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는 농인으로 청각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수화로 이야기하는 그런 김병철 씨가 많은 구타를 당하다가 결국 절명하게 된 뭐 그런 사건입니다. 자, 5월 19일 사망자 및 총격 부상자는 그래서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먼저 광주역에서 김경철 농인 저기서 발견된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 공원 부근 그 당시에는 양조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노동을 하러 가신 분이 타박사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착용한 총탄으로 인한 김영찬 군의 총격 부상이 이제 저기서 발생하죠. 5월 19일 날 벌써 이런 이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라도 시위대 쪽은 시위대를 지휘하는 지휘부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 뭐 예비검색으로 잡아가고 또 예비검색을 하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휘부가 없는 거대 집단을 군부는 불순분자에 의해서 또는 이제 뭐 간첩이나 공작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움직임이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니까 이제 군 입장에서는 간첩 잡는 무장공비 잡는 군인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 눈이 멀고 지휘부도 없고 머리도 없고 막 그런 상황으로 이제 번져갑니다. 이날 5월 18일 날 249명 검거하고 뭐 249명을 잔류시켰는데 5월 19일에는 405명 검거합니다. 거의 2배를 검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거한 숫자와 거의 흡사할 만큼 367명을 훈방해 버립니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대공 혐의점이나 뭐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잔류한 그 수감된 사람들은 전날과 거의 비슷한 28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07시 30분 이제 5월 20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광주역으로 삼공수 여단이 도착합니다. 자, 여러분, 삼공수 여단은 사실상 이 시위 진압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부대죠. 그러면 5.18 저 무렵에 광주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애시당초 삼공수 여단을 투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반론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도대체 군부는 왜 일부러 마지막에 또 삼공수 여단을 넣는가? 의도된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의심까지 이제 받는 형국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삼공수 여단이 광주역에 도착을 해서 광주역에서 삼공수 여단은 31사단에 배속이 되어 가지고 31사단 작전참모로부터 상황 보고를 듣고 오전에 전남대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가니까 이미 이제 7공수 33대대가 머무르면서 운동장에 쳐놨던 막사가 있고 하니까 삼공수 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낮 12시 되면은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면 먼저 11공수와 11공수에 붙어 있는 7공수의 두 개 세대가
양쪽으로 날개처럼 붙어서 도청 앞에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고, 삼공수 여단은 이제 5개 대대가 있는데 이때까지 이제 투입된 인원이네요. 투입된 인원이 7공수 여단엔 604명, 분수로 표시되어 있는 분자 쪽이 장교이고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많은 쪽이 사병이라고 하는 하사관과 병사들의 숫자입니다. 합쳐서 거의 한 3,000명 가까이가 광주에 사흘 동안 이제 내려보내진 겁니다. 삼공수 11대대는 금남로에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대대는 광주 시청 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3대대는 공영버스 터미널 부근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15대대는 천변을 건너서 양동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6대대는 전남대학교 정문을 포함해서 저 앞에 나와 있는 신안 사거리까지를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배치가 되죠. 때가 이제 20일 12시입니다. 그 무렵에 시가지 시위는 어땠나? 다들 이제 움직이는 차량이라는 차량은 다 몰고 나와서 서서히 이제 차량 시위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가 거의 7시 가까이 됐을 때는 금남로에 성안 보도 블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강력한 이제 투석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가오죠. 이미 이제 그 김병철 농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분노의 불길을 스스로 끌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차량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 차량이 이렇게 몰려들게 된 배경은요, 사실은 낮 12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 터미널이나 광주역 근처에 있던 계엄군들이 주로 택시 기사가 손님을 내리게 하면 그 택시 기사를 붙잡아서 또 몽둥이 찜질을 한 거예요. 왜 대모대를 실어다 주느냐. 이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들부터 시작해서 화가 나가지고 기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차량으로 시위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병력이 배치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무등 경기장 쪽으로 택시 기사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저 차량들이 나중에는 한 300여 대가 돼버려요. 20일 오후 시간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15대대는 양동에 있다가 광주역까지 약 3.5km 정도 되는데요. 이동합니다. 거의 시위대에 몰려서 저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한 시간이 오후 3시에 출발해가지고 광주역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뭐 6시, 7시 되니까 그 돌파하든지 뭐 몰렸든지 하면서 이동하게 된 그런 배경 같고요. 마찬가지로 13대대도 터미널에 있다가 광주역으로 집결합니다. 뭉치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제 시위대로부터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12대대는 광주시청을 지키다가 KBS 방송국이 이제 위험하다 하니까 KBS 방송국을 지킨다고 가버려요. 가니까 이제 광주시청이 빈자리가 되는 거죠. 또 11대대는 제가 그림으로는 금남로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쳤지만 금남로에 그 지대 팀별로 또는 중대별로 그 지역대별로 분리가 돼가지고 작은 골목들을 지키고 있다가 시위대로부터 몰려서 광주 공원 쪽 공터로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위대에 포위가 됩니다. 이때가 한 20시경이 되는 거죠. 금남로가 시작됐던 그 버스 터미널 부근도 시위대로부터 완전히 장악돼 버렸고, 또 마찬가지로 광주시청도 시위대가 뭐 거의 탈환하듯이 점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광주시가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10만이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광주시의 인구가 75만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시위에 참가하게 됐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저때 이제 버스, 트럭, 뭐 대형 차량들도 무등 경기장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다 모이고 난 뒤에 20시가 다 될 무렵부터 이젠 차량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돌진합니다. 목표는 한 군데가 아니고 계엄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면 전부 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그 11대대는 포위되어 있다가
광주역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머지 부대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동을 해 가죠. 저 무렵에 그 11대 대장은 본부에다가 무전을 날립니다. 실탄을 주시든지 철수를 시켜 주십시오. 실탄을 준다는 것은 윗사람 지휘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휘부가 책임지기 싫으면 이 사람들을 철수를 시켜야죠. 그죠? 철수를 시켜 주십시오 하면 그 상급 지휘관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지켜라, 막아라.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 있던 군인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탄을 주십시오 했던 저 말 자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다. 실탄을 달라. 실탄을 주면은 명령 있을 때만 쏠까요? 급하면 쏘게 되죠. 그러면 많은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쉬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때 이 사진입니다. 그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자가용 또는 이제 뭐 버스나 택시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돌진합니다. 거리에 이제 비에 젖어서, 근데 저 비를 지켜본 사람의 목격담을 들어보면 빗물이 이상하게 검은색이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핏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이제 그 타박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희생자들이 또 이제 밤에 발생하거든요.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이제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차량 돌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8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사이에 바로 저 차량 돌진을 하면서 벌어지는 비극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찰관 4명이 차량으로 인한 압살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MBC 방송국이 불타고, 그리고 나서 삼공수여단의 정관철 중사가 또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먼저 그 남동 천주교회 옆에 그 노동청이 있는 곳인데, 그 노동청 부근에서 한평경찰서 소속의 전투경찰관, 원래 이제 경찰관이지만 진압 임무를 띠고 파견을 나온 거죠. 나와서 뭐 18일, 19일, 20일 거의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서 그 길에 걸터 앉아 쉬고 있을 때 밤 9시 깜깜하잖아요. 그때 이제 차량 돌진한 버스에 의해 가지고 저 4명이 다 깔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MBC 방송국이 9시 50분쯤에 불탑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MBC나 KBS나 간에 광주 현지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의 사건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되는 채 뭐 서울에서 한가한 이야기나 하고 하니까 이제 시민들은 분노를 하죠. 분노하면서 저 방송국 불질러 버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신안 사거리인데요. 정관철 중사는 운전관이었습니다. 사병은 운전병이고 이제 간부가 되면 운전관이죠. 한 달 뒤에 군복을 벗고 이제 전역을 하는, 그리고 저 당시에 신혼이었고 부인은 임신 9개월째, 뭐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간부들도 정관철 중사를 아꼈고 부하들도 정관철 중사를 굉장히 따랐고 좋아했고 뭐 그랬답니다. 이제 정관철 중사는 전날 치프를 직접 몰고 서울에서 전남대까지 와가지고 오후에 도착한 다음에 16대 대장이 나와 있는 신안 사거리에 자기도 이제 걸어 나온 거예요. 8톤 트럭이 돌진을 해서 그 트럭이 전남대 쪽으로 커브를 틀다가 제대로 틀지 못하니까 그대로 이제 대각선 쪽 모서리를 박는데, 거기 주유소 쪽에 정관철 중사가 있다가 피하지 못하고 두부 파열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저 사건으로 인해서 공수부대원들 전체의 살기가 돌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장심리입니다. 군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반사적인 심리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은 이제 과격 이상을 넘어서 살기를 띠게 된 겁니다. 경찰을 보면 저 사진이 경찰 압사하는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저렇게 대형 버스가 돌진하면서 밑에서 쉬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하지 못해서 다 이제 깔려 죽죠. 저분들이 저때 이제 그 방송모와 진압 복장을 한 채로 쉬고 있다가 길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21일까지 누구도 저 경찰들의 시신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경찰들의 시신은 광주 시민들이 상무관에다가 모셨지만
그 진압 복장을 벗길 수도 없고 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시신들이 등장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다른 방치가 됩니다. 그 더운 이제 곧 여름으로 접근하는 때인데 진압 복장 차림으로 시신이 거의 뭐 일주일 이상 방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훼손이 됐겠습니까? MBC가 그날 밤 9시 50분부터 시작해서 방화가 돼가지고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관철 중사 사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밤 10시 10분쯤에 그 당시 그 화물차를 몰았던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서 지금도 뭐 누군지 모르고 그 옆에 올라탔던 사람이 이금영 씨입니다. 차가 들이박히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담을 넘어 개활지로 도망가다가 공수부대 16대대장이 급조한 특임대를 구성해가지고 추격하게 해서 잡고 나서 이금영 씨는 그날부터 아마 가장 잔혹한 이른바 메타작을 받은 거예요. 자, 삼공수 부대의 정관철 중사가 차량 압사가 됐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삼공수가 당시에 이제 광주역 앞으로 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비로소 이제 전남대에 머물고 있었던 삼공수 여단장 최세창 여단장은 실탄을 전달해 주라고 명령을 하죠. 실탄을 전달하러 갔다가 막혀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다른 제대가 실탄 전달 임무를 맡고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꺾어진 광주역 뒷길로 샛길로 가면서 그 밤에 트럭에 지붕에는 M60을 설치하고 예광탄이 포함된 M60 기관총을 하늘로 위협 사격을 하면서, 또는 이제 보병들은 걸어가는 이제 공수부대원들은 M16 실탄을 장전한 채 사방에 이제 의심나는 곳은 이제 총을 발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해요. 본격적인 총기 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역까지 실탄이 전달되는 과정에 실탄이 배포된 뒤에 또 차량 돌진해 오는 사건들은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총을 쏘기 시작을 하고, 그 총에 의해서 피격된, 그래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전날 죽은 민간인들은 6명입니다. 저 중에 3분은 타박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분은 총격사죠. 지금 이제 불길이 2군데 치솟았는데,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MBC고요. 5월 21일 새벽 4시 반쯤 되면 KBS 방송국도 불길에 휩싸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죠? 5월 20일 되면은 뭐 266명을 검거했지만 훈방은 504명, 그리고 잔류는 49명. 잡았지만 이제 단화주는 비로소 많이 잡고 많이 진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그죠? 이때까지 이제 군인은 차량사로 인한 정관철 중사 1명이 사망을 했고, 경찰은 4명이 사망을 하고, 민간인은 이날까지 총 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날만. 그러니까 이날 6명에다가 앞에 있었던 그 농인 한 분, 또 김한부 씨 합치면은 8명이 사망하는 셈이 되나요? 당시 군부는 북한에 의한, 불순분자들에 의한 기획된, 의도된 그런 폭동이다라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고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맨 밑줄에 보면 민간인 6명이 사망을 했는데 타박사가 3명이고 총격이 3명인데 그중에 카빈이 2명이다. 이걸로 이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42년간 논란이 되어온 거죠. 저 당시 20일 날 카빈총이 시위대에 넘어간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 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저 당시에 그 시체 검안 자체가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빈의 탄환 지름은 7.62mm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M16은 회전 6조 우선이기 때문에 관통하면은 피격 사입구보다 사출구가 지름이 훨씬 커서 사출구를 보고 M16이라고 판단한다는 이제 소문이 돌죠. 근데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고, 실제 검안할 때는 사입구의 지름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M16의 경우는 5.56mm의 구멍이 나고 카빈은 7.62mm의 구멍이 나죠.
마찬가지로 M1 소총도 7.62mm의 구멍이 납니다. 이 두 무기는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들이 당시에 이른바 무장 시위대들이 사용한 대표적인 총기입니다. 그러나 M60이라는 군인들이 사용했던 또 시위대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총기는 마찬가지로 지름이 7.62mm입니다. 그러니까 M60으로 피격이 돼서 사망을 했을 때 그 시신을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다가 검안을 해버리면 7.62mm의 사입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7.62mm는 전부 카빈, 5.56mm는 전부 M16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60 기관총에 의해서 사망한 사상자를 지금까지 한 번도 구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M60 사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확실하게 팩트로 이제 밝혀냈기 때문에 비로소 어느 정도 이제 정확성 있게 구분하겠지만 저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로 구분되는 경우는 앞으로도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 당시에 카빈 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때는 5월 20일 밤 11시 전후로 해서 삼공수 여단에 의한 총기 사용이 처음 시작이 됐고 그때 M60도 사격이 됐다 하는 거. 그렇다면 7.62mm의 사입구로 인한 사체는 M60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그 광주역에서 실탄을 배급받는 과정에 삼공수 여단에서 M60으로 공중을 향해서 뭐 여러 발 발포를 하죠. 그러면 공중에서 발포되는 총의 그 예광탄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그 하늘을 가로지를 때 그 총을 바로 이 광주 도청 앞에 금남로를 지키고 있던 11공수 부대원들도 보죠. 우리는 실탄 안 줍니까? 하고 이제 지휘부를 압박하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5월 20일 밤에. 그리고 이제 5월 21일 새벽까지 저 지역은 잠들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1일 새벽이 되면 이제야 비로소 똑같은 군복이 아닌 평범한 군복을 입는 부대 24단을 이제서야 내려보냅니다. 21일 아침에 24단이 도착하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08시 30분 되면요 송정역에서 도착합니다. 저 지도 왼쪽으로 가면 송정역이 나오는데 광주역은 이미 시위대에 점거돼서 송정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아래쪽에 있는 그 상무대 계엄분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곳으로 병력이 도착합니다. 24단은 당시에 61년대, 62연대가 다 합쳐서 한 2,800 거의 한 3,000명 가까이 되죠. 거기다가 지휘본부, 본부대라고 하는 그 병력 이제 135명이 도착을 하고 60연대는 다음날 성남에서 K-16 비행장에서 비행기로 광주 송정리 그 공항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일단 열차로 도착한 병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3공수 여단은 전남대 배치되어 있었고 7공수의 33대대와 35대대는 11공수에 붙어가지고 그냥 조선대 쪽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부 입장에서는 저 공수부대원들을 24단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21일 아침에 이런 리어커 시신이 등장합니다. 이 리어커 시신은 그 전날 5월 20일 날 밤에 총격이 발생하면서 나왔던 여러 시신들 가운데 두 구를 리어커에 실어가지고 태극기를 얹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선동한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단합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시신을 찾아가서 20일 밤부터 스피커를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했던 이른바 선동했던 사람이 전옥주와 차명숙 씨였습니다. 이분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전옥주 씨는. 그 당시에는 알려진 것이 전남 때 무용과 중퇴였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시신 중에 한 구는 내 동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심정이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감정까지 실어서 막 절규를 하니까 밤새도록
그래서 결국 전옥주 씨가 지도부 없는 시위대의 지도 대장이 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의 입장을 전옥주 씨가 정리해서 계엄군 쪽에 또는 광주시장과 전남 도지사에게, 장영태 도지사에게 전달하죠. 계엄군 12시까지 물러나가게 해달라. 구속자 전원 석방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저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그런 영웅적 행동의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됩니다. 같이 움직였던 분이 이제 차명숙 씨입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뭐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저 차명숙 씨도 전옥주 씨와 우연히 그렇게 만나서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시위 현장을 누볐죠. 이 사진이 전옥주 씨의 스피커를 가지고 시위대원들에게 현재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 같은데 저분이 저러고 나서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거꾸로 시위대 속에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전옥주 씨는 간첩으로 몰려서 505 보안부대에 넘어갑니다. 5월 16일, 17일 이 무렵에 자기 남자친구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틀어져서 혼자서 20일 날 광주에 내려오는데 들어와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 속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이제 선동을 하다가 그 현장에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다가가가지고 그 남자는 전옥주 씨한테 너 그때 어디 간 거야? 라고 이제 물었고 전옥주 씨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그때 뭐 기분이 나빠서 혼자 내려왔다 이러는 거죠.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전옥주 씨를 의심하던 사람이 옆에서 가만 지켜보니까 꼭 무슨 간첩들 암구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505 보안부대에 간첩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는데 저는 기자 시절에 그러니까 95년, 96년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그 계엄 재판 기록들을 막 뒤졌어요. 그러면서 과연 전옥주의 조사 결과는 뭔가 제일 궁금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넘겨봤더니 대공 혐의점 없음, 계엄법 위반, 그리고 제 기억으로 2년형을 받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간첩으로 만들어도 될 만한 일을 벌였단 말이죠. 계엄군 입장에서는 광주 시민 전체를 선동을 해가지고 이른바 피해 행진을 해버리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다 해보고 나니까 간첩은 아니다. 대공 혐의점은 없다. 뭐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 당시 계엄군의 그 법 체계가 상당히 냉정하고 객관적이었겠구나 하는 오히려 저는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차명숙 씨하고 둘이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 리어커를 끌고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시신을 처음으로 가까이 봅니다. 가까이 보고 나서 직감적으로 우리도 총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장 시위대가 형성되는 과정은 바로 저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광경 5월 21일 아침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야 이건 이제 무기가 필요하다 해서 양기남 씨 같은 분은 나중에 이제 무장 시위대로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가서 또 상당히 고초를 겪곤 하지만 그런 분들은 평소에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고 차량을 몰 수 있는 분들도 있었고 하니까 기동력이 있잖아요. 이미 이제 광주시가지 내의 파출소라는 파출소는 성함대가 하나도 없으니 거긴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 타고 나가서 무기를 가져와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들을 하죠. 그리고 각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계엄군과 시위대 간의 거리, 간격, 긴장된 분위기 이런 거 보이죠. 그죠? 이 무렵입니다. 이제 점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드디어 이제 버스 위에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다리자. 전옥주 씨가 이제 이분들을 다 모아서 계엄군 지휘부에다가 또는 이제 도지사 쪽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비로소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형성해 가면서 그럼 기다리자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 자체가 이른바 민주주의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아닐까.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여유까지 벌어지냐면 저 계엄군들은 그 당시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엄청 배고플 때입니다. 저 때는 이제 시위대 쪽에서도 야, 저 계엄군들 고생하는데 이거 나눠주자 해서 나눠 먹던 참 또 한편의 그림 같은 우화 같은 풍경이죠, 그죠? 다시 돌려서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입니다. 일단 그림이 여러 개가 이제 한꺼번에 나와버렸는데 도청 앞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24단 앞에 상무대 옆에 차량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보이죠, 그죠? 저 위에 보면 호남 고속도로가 보일 겁니다. 그 호남 고속도로에서부터 길을 따라서 차량 14대가 첫 번째 바리케이트를 지나고 농촌진흥원을 지나서 그 농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리케이트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야 이제 24단 61연대, 62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차량 14대는 어떻게 해서 이때 등장하느냐면 그 전날 밤에 24단이 열차로 차량을 실어서 내려보내는 가운데 열차 화물차의 수량이 모자라서 14대는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내려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그래서 차량 한 대에 운전병 그리고 선탑자 해서 총 14대니까 28명이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상무대 입구에 사람들 저 빨갛게 제가 많이 모아놓은 저분들은 20일 밤새 21일 아침까지 시위를 하다가 저 농성동 부근에 와가지고 상무대 쪽에서 계엄군이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막아야 된다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나무를 자르고 또 그걸 도로에다가 이렇게 가로막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속도로 쪽에서 군용차량이 좀 삘삘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밤새 군인들과 싸우고 군인들과 시달렸는데 그러니까 잘 만났다 싶어서 이제 다가가니까 24단 병력들은 도대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분들은 완전히 살기등등한 거죠. 그렇다고 뭐 총을 들고 있었던 건 아니고 대신에 화염병, 몽둥이, 낫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살해 위협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시위대가 차량 14대를 몽땅 뺐고 그 안에 M16 소총과 M203 유탄 발사기가 붙어있는 소총 그리고 M60 기관총과 기관총 실탄까지 몽땅 다 노획을 한 거죠. 이걸 가지고 또 한 일각에서는 이제 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저 당시 모였던 저 차량을 피탈했던 분들의 명단 또 활동 경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 21일 아침 08시 30분경에 24단 차량을 피탈한 사람, 개인들이 다 나와요. 다 공개돼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차량을 피탈한 뒤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전부 타라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저 위에는 아시아 자동차로 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자동차가 그 당시에 아주 새 A급의 지프차, 트럭, 또 심지어 장갑차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몰고 나오는 거예요. 저 자동차는 차륜형 장갑차라서 일반적인 트럭이나 버스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심형 장갑차입니다. 포장도로에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캐터필러가 붙어있는 기존에 있는 장갑차와 다르는 거죠. 그죠? 시위대 입장에서는 공수부대에게 제일 강한 차량이 장갑차인데 우리도 장갑차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을 해결해주는 사건들이 아시아 자동차를 털면서 만들어집니다. 저게 이제 그 21일 아침 한 10시, 11시쯤 되면 아시아 자동차에서 장갑차를 몰고 나옵니다. 질주를 하면서 오죠.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를 합니다. 다들 태극기 들고 있고 양쪽 다 애국심으로 뭉쳐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간판 위에도 사람들이 있죠, 그죠? 버스 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진 바로 가까이에 있는 군인들, 그 뒤에 공수부대 장갑차가 보이죠. 이 공수부대 장갑차가 정면에 한 대, 그리고 우측에 약간 반쯤 잘려서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렵에 전투경찰들은 군인들에게 일단 맡겨놓고 군인과 시위대 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진압할 업무가 없으니까 그제서 이제 못 잔 잠을 길바닥에 저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점점점 더 긴장도가 높아지는 무렵입니다. 도지사가 12시까지 확답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대답은 이제 안 지켜지고 점점점 더 저 안쪽에서 이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이때 이제 정면에 섰던 공수부대가 11공수여단입니다. 저 장갑차 두 대의 왼쪽으로 61대대, 가운데가 62대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63대대 해서 대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있었고 61대대의 대대장은 나중에 안부웅 중령인데 그분은 나중에 장갑 차량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를 증언을 합니다. 비슷한 시각에 비슷한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발포 직전입니다. 왜 발포가 됐냐? 지금 저 고장난 버스들 그 20일 날 밤에 차량 시위로 주저앉은 버스들 그 뒤로 시민군들이 이른바 이제 시위대들이 장갑차를 몰고 나오는 중입니다. 그 장갑차가 저 고장난 버스 사이로 나란히 섭니다. 지금 저 버스 앞에 있는 시민과 공수부대원들과의 사이가 거리가 50m가 채 안 될 겁니다. 근데 저기서 지금 고장난 버스들 사이로 새로운 고장나지 않은 버스와 아시아자동차에서 피탈을 한 군용 트럭들을 가지고 몰고 나오거든요. 몰고 나와서 쭉 밀고 들어올 때 공수부대의 장갑차는 후진하면서 아쉽게도 지금 화면에 잘 보면은 추정할 수 있는데 공수부대 장갑차 왼쪽에 있는 공수부대 장갑차의 뒤에 무전기 P77을 메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권용훈 일병인데요. 그 병사가 갑자기 돌진하는 장갑차의 캐터필러에 깔려서 처음에는 배를 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갈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이제 시위대의 차량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 시신의 가해 차량은 무엇이냐, 캐터필러냐, 자동차의 고무바퀴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점점점 캐터필러로 이제 굳어져 가는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발포 직전의 그림을 잠시 볼게요.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쳐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공수부대 장갑차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후진을 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후진할 줄 몰랐던 병사들 중에 한 명인 권용훈 병사가 압사돼버리는 거예요. 최초에 왜 그럼 뒤로 빠졌냐? 앞에서 그러니까 시민군들의 차량이 이제 시동을 걸고 삘삘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수부대의 오른쪽에 있었던 시위 군중 틈에서 화염병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장갑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갑차는 급히 후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안부웅 중령은 저 공수부대의 장갑차에서 왼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떨어진 곳에서 사태를 보다 보니까 공수부대 장갑차에 의해서 병사가 깔린 건 못 보고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가 지나가고 나서 시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우리 병사를 깔려 주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장병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시위대에 의해서 자기 동료가 죽은 줄 알아요. 그로 인한 적개심은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된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죽고 나니까 또 차량이 몰려오니까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때 실탄은 어디 있었나? 11여단은 이미 이제 그 21일 아침에 08시 30분에 진돗개가 발령됩니다. 진돗개 하나가.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면 해당 지역에 거의 전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총을 가지고 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쏘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당시에 낮 12시쯤에 저 지역의 향토사단인 31사단 병력들이 도청과 요지를 방어하던 소수 병력들이 헬기를 타고 철수하면서 11공수 여단의 이른바 공수부대 장교가 야, 우리 실탄 주고 가 했을 때 31사단 병력들은 자기들도 전장 심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 동료로서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서에 근거를 남기고 명령을 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줘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실탄을 받아서 11여단은 저 당시에 서로 실탄을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때 나눠주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이 있기 전에 절대 쏘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총이라는 건 실탄이 장전되고 나면은요, 명령이고 뭐고 없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반사적으로 방아쇠가 당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 당시에 공수부대 장갑차 위로 화염병이 던져지고 동시에 시민군들의 그 시위대들의 차량이 왁 하고 몰려오면 또 여기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총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발포입니다. 첫 번째 발포에 의해서 몇 사람이 쓰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화려한 휴가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정연하게 횡대로 앉아서 자세로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고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그야말로 저 때는 자유권 차원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대해서 그런 공격 심리로 발사를 합니다. 어쨌든 1차 발포는 저 도심에서 집단 발포로서 첫 번째는 거의 자위권 차원에서 갑자기 닥치고 한 명이 죽고 하니까 시위대에 의해서 죽은 걸로 많은 공수부대원들은 알고 그러면서 이제 달려드는 차에다가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당겼는데 처음에는 다다당 하고는 차량 몇 대가 뭐 누군가가 쓰러지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차량들이 또 오거든요. 왜?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대충 그림이 이제 저 모양이지만 총을 발사해서 그 총에 맞은 사람들은 앞부분이고요. 저 뒤에 가면 몰라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철수를 시켰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24단이 갈 테니 기다려라. 24단 못 갔습니다. 가다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저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정말 목숨이 달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계속 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위권을 넘어서 차분히 앉아서 제대로 이제 집단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 발표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은 총이 맞으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군중이 많이 몰려 있으면 옆에 쓰러져도 몰라요. 또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공포탄이다 하고 겁없이 때로는 뒤에서 밀려서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가 속출하죠. 전날 금남로에서만 총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34명입니다. 그뿐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피가 흘려지죠. 석가 탄신일 날 그랬던 겁니다. 네, 그림 보십시오. 동구청 앞에 빨갛게 돼 있는 저게 이제 그 도청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권용훈 일병이 사망합니다. 16시가 되면 비로소 이제 지휘부에서 철수라는 말 안 하죠. 외곽봉쇄 작전이라고 하죠. 그 지시가 내려갑니다. 이때는 이제 3공수 여단은 전남대 안에 들어가 있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농성동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24단 옆에. 24단이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저분들은 이제 농성동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갔고 3공수 여단은 전남대에 있다가 광주교도소를 지켜라 해가지고 31사단이 지키던 광주교도소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미 이제 오후 16시가 되면요. 아시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피탈되고 인접
나주, 함평, 심지어 목포까지 파출소와 예비군 무기고들이 다 털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예비군 무기고 뭐 38군데 4시간 만에 또는 뭐 44군데 4시간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그건 문서만 보고 해석을 한 거고요. 실제는 어떻게 된 거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날 아침부터 차를 타고 각 방면으로 흩어져 간 사람들, 혼자 간 게 아니죠. 차량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당시에는 한마음 한뜻이 돼버려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무기가 필요하다. 예비군 무기고 동네 사람들 다 알죠. 뭐 저 파출소 옆에 저 담배가게 옆에 벽돌로 이렇게 돼갖고 저 함석 지붕 얹어놓고 맹꽁이 자물쇠 하나 달랑 붙여놓은 다 그런 예비군 무기고들이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기, 실탄, 뭐 수류탄 다 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광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공수 여단이 광주 교도소로 이동하던 중에도 저 고속도로를 따라서 버스 위에 LMG라는 라이트 머신건 경기관총 7.62mm짜리 그걸 쏘고 달려오는 차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삼공수 여단 병력들은 전남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고속도로를 올라타고 구보로 광주 교도소로 가다가 차 온다 소리에 다들 이제 옆으로 엎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 차량이 총을 쏘면서 지나가요. 그런 식으로 차량 2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15대대 통신병은 광주교도소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또 차량이 오고 아군과 교전하면서 가다가 발사된 카빈 실탄이 좌측 상박에 박혀가지고 이제 후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 때의 공수부대 계엄군의 입장은 전쟁입니다. 이건 뭐 과잉 대응이 아니고 실제 자기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때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좀 있다가 순천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의 피격. 그게 이제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순수 민간인인 고규석 씨를 포함한 민간인 4사람, 그 중에 2사람이 피격돼서 사망하죠. 그 아래에 있는 광주교도소 입구 쪽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 당일날 20일날 피격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날 아침에 경찰의 무전 보고에 의하면 무기를 털었던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습격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첩보가 들어와요. 목적은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95년, 96년 검찰 조사에서조차도 광주교도소가 좌익 사범들을 많이 모아놓은 곳인데 그 좌익 사범들을 다 풀러내서 반체제 전투를 하기 위한, 내란을 하기 위한 시위대들의 음모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 지금 와서 보면 저 지역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순수성은 그야말로 뭐 양쪽 다 저는 다 인정할 만한 사건이죠. 문제는 이제 이걸 해석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높은 분들이, 정치권들이 잘못 악용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공수, 7공수 2개 대대를 이렇게 양쪽에 껴안은 11공수 여단은 어디로 철수하느냐면 순천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이제 줄이 2개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선대에서부터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 11공수는 산을 넘고 하면서 최종 집결지는 저 아래에 나오는 주남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 병원 쪽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 나오는 건 정운병과에 있는 중위 한 사람과 사병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거기서 시민군들로부터 피격을 받아요. 받아서 공수부대 중위 한 사람은 차량에 탄 채로 피격을 받아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차량 운전병, 이관영 일병인데 저 당시에는 행불이 돼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된 걸 나중에 11공수여단이 추적하고 하지를 않고 방치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저 이관영 일병의 경우는 시신이 한 26일 날 발견됩니다. 처음에 자기 옆에 탔던 선탑자가 피격돼 갖고
죽으니까 이 차량을 이제 어떤 고랑에 처박히고 본인 혼자 빠져나와서 사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 없어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상당히 험한 꼴을 당하고 그 방치된 시신이 공수부대 복장이니까 그 공수부대원들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석가탄신일 날 벌어지는 비극들입니다. 또 볼까요? 이날 군인은 3명이 사망하죠. 한 명은 차량사, 저 금남로 앞에서 장갑차에, 또 한 분은 이제 총격, 11공수 여단에서 차량을 타고 가다가, 또 한 사람은 지금 설명하는 이관영 일병, 처음에 행불이 됐다가 훗날 시신이 발견됩니다만. 그런데 이날 민간인은 얼마 죽었나? 61명입니다. 금남로에서만 34명이 죽었고, 순천으로 가는 그 광주 교도소에서도 몇 명이 죽어나가고, 어쨌든 5월 21일 밤이 될 때까지 그 공수부대원들이 뒤로 빠져나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의 사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 석탄일을 넘어가는 거죠. 광주 시내는 나름 이제 평화를 찾지만 광주 시외로 옮겨간 군인들은 이 사람들은 전장 심리에 빠져 있어서 적지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잉 대응을 하고 과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또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18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이 4일간만 해도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파헤치면 거의 한 10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한 개인의 운명에 다 스며들어가고 하니까 쉽게 이렇게 압축하기가 참 버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는 사실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27일까지의 5.18 통사, 그리고 나서 5.18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져서 지금까지 왔는지, 5.18 후사,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사로서의 5.18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부상자 수입니다. 일자별 상위자 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5월 18일 이전에만 사실은 73명이 부상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엄군이라고 하는 쪽에서 정보를 몰랐으니 평화롭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5월 18일 날 부상자가 456명, 19일 날 432명, 20일은 307명. 이때는 20일부터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21일 347명. 그리고 22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듭니다. 24일, 25일, 26일 되면 부상자 수는 상당히 줄죠. 그리고 이제 27일 되면은 도청 진압작전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다른 사건으로 해서 이제 부상자가 발생해서 총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부상자 수는 2,50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6.25 이후에 사실은 가장 규모가 큰 우리 국민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인데,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군이 그 당시에 작전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프리랜서 기자가 현대사의 복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재검토를 하고, 이것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 쪽에서는 그런 현대사의 복구 노력은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여간 다음 이 시간 되면 여러분께 남은 기간, 그 안에서도 수많은 비극들이 있는데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동욱 기자였습니다.